이춘재는 총 14건의 살인 범행을 저질렀죠. 그중 화성 8차 사건, 1989년 9월 16일에 발생했던 살인사건입니다. 강간 살인사건이었죠. 88 올림픽 개막 하루 전에 발생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화성 태안에 있는 한 농가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집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이춘재에 의해서 강간 살해당했습니다. 이춘재가 저지른 범행 때문에 이 윤성열 씨가 잡혔고 억울하게 20년 20일 동안 옥살이했습니다. 이춘재의 자백이라는 극적인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재심을 통해서 곧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 사람이 살아나왔기 때문에, 그 모진 세월을 견뎠기 때문에 지금 진실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또 희망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이분이 재심을 청구하던 지난해 11월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 기자회견장에서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교도소를 나왔는데 갈 곳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었습니다. 뷰티풀 라이프 나호견 원장님이 저를 잘 돌봐주셨습니다. 또 박종덕 교도관님은 인간적으로 저를 대해 주셨고 상담도 잘해 주셨습니다.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관계에서 희망을 찾았고 이분들이 윤성열 씨를 살렸기 때문에 지금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희망이었던 겁니다. 한 분씩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이분의 다리 장애의 상태를 1989년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의 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1989년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의 모습이 담긴 영상입니다. 이렇게 다리를 절고 있죠. 왼쪽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왜냐? 3살 때 열병으로 소아마비 장애를 앓게 되거든요. 3살 때부터 다리를 절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상당히 많이 절고 있고요. 다리를 저는 이 소아마비 장애인이 교도소 생활, 그 평범한 일과도 따라가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화장실이 좌변기가 아니고 쪼그려 앉아서 일을 봐야 되는데 푸세식 화장실이었는데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까 쪼그려 앉아있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앉아있으면 또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동료 수감자들이 빨리 나오라고 다그칠 때가 있는데 추스르다가 그대로 주저앉는 경우도 꽤 있었다고 해요. 소아마비 장애를 어렸을 때 앓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배운 것 없이 많이 배우지 못하고 그냥 갖은 어떤 냉대와 차별 이런 속에서 살아갔어야 되고 또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까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닌 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또 어느 날 갑자기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범인으로 몰려가지고 살인범이 되고 무기징역을 받게 되고 또 교도소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다들 진짜 인간이 아니다라는 비난까지 하고 살인범으로 다들 그냥 잔혹한 살인범으로 생각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이 사람이 절망 속에서만 살았다면은 감옥 생활 20년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이 사람 곁에는 이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종덕 교도관이라는 분입니다. 교도관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도관이란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나요? 그냥 사람들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의 교도관의 모습이라는 게 그냥 대사도 없고 감정도 표출하지 않는 직업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던 이 교도관이란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8차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하던 그 윤성열 씨에게 큰 희망이 되어줬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윤성열 씨가 억울하다라는 사실을 믿어줬습니다. 곁에서 상담을 해줬고 고민을 들어줬습니다. 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가지고 영치금이 없는데 이분들이 영치금을 교도관들이 돌아가면서 넣어줬거든요. 교도소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으면은 남의 빨래를 대신해주고 설거지도 대신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교도관이 영치금을 넣어주면서 도와줬기 때문에 남들과 같이 그렇게 어울리면서 생활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또 출소 후에 어디 갈 곳도 없는 이분의 숙식을 해결해 줬고 어디서 일할 곳도 알아봐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에 11년 동안 지금도 이 형동생 하면서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하신 분들은 되게 그 밖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년 이상 옥살이 하다 보니까는 많은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가서 어디 갈 데가 없다고 합니다. 윤석열 씨도 또 다리 장애까지 있다 보니까는 어디 갈 데가 없었습니다. 본래 본인이 살았던 화성으로 돌아올 수도 없었고요. 갈 데가 없던 이분을 돌봐줬던 분이 이 뷰티풀 라이프의 원장인 나호견 수녀님입니다. 나호견 원장님이죠. 이분이 이 윤석열 씨와 3년 가까이 생활하면서 재활을 도왔습니다. 숙식을 제공했고 이분이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모은 돈으로 자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진은 재심을 청구하던 날 함께 기뻐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희망이 됩니다. 결국은 이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이제 재심 무죄 판결을 이제 12월 17일에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된 데에는 이춘재의 자백이라는 극적인 계기가 된 사건도 있었지만 교도관 그리고 수녀님 이런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건은 제가 맡았던 첫 재심 사건입니다. 수원 노숙소녀 상해치사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7년 5월 14일 수원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여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15살이었습니다. 그 여자아이를 때려 죽였다는 이유로 당시에 5명의 가출 청소년 그리고 2명의 노숙인이 잡혔고요. 총 7명이 한때는 사람 죽였다는 자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백 때문에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동안 옥살이 했는데 모두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자백이 허위 자백이었던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사람을 죽였다는 자백을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것도 7명이나. 이건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 사건을 판단했을 때 그렇게 의문을 갖게 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의 어떤 처지나 상황에 놓여보지 않았다면 함부로 또 자백은 쉽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떤 합리나 이성으로 어떤 사건과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이 대단히 폭력적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공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처한 상황과 그 노숙인들이 처한 상황, 그들의 삶을 함께 들여다보고 이해한다면 충분히 그런 자백 가능하겠구나라는 판단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사건을 저는 처음 맡게 됐을 때, 국선 변호로 맡게 됐는데 처음 맡게 됐을 때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자백을 7명이나 했었고 검찰이 직접 수사했기 때문에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없었던 사건이거든요. 저는 이 아이들이 범인이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재판을 기다리면서 이 아이들을 한때 돌봐줬던 선생님들한테 보낸 편지가 있었거든요. 그 편지를 들고 그 선생님들이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이 아이가 부모에게 편지를 보내지 못하고 한때 돌봐줬던 선생님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저희가 아무리 가출해서 훔치고 어쩌다 싸우고 그러지만 양아치처럼 살았지만 저희가 정말 사람을 때려 죽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겠지만 선생님만은 저희를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들고 선생님들이 저를 찾아왔었거든요. 선생님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 사건의 문제점을 저는 알게 됐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집요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국선 재벌로 불릴 때였기 때문에 이 사건만 놓고 열심히 일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록을 자세히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선생님들은 그런 상황을 갖다가 바로 알아채시고 6시에 퇴근 후에 저희 사무실로 출근했고요. 4분, 5분이 출근하셔가지고 밤 12시까지 이 사건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아이들별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 제가 잘 가지 않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직접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와서 사건 현장의 모습과 이 아이들의 자백에 모순이 있다는 사실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선생님들의 노력 덕분에 이 아이들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건의 결과만 알려지다 보니까 저의 어떤 노력이 많이 부각되고
저의 공이 많이 부각됐던 것 같습니다. 이 선생님들은 사건 기록도 열심히 보셨지만 아이들을 자주 면회하면서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자포자기 해가지고 한 아이라도 다시 자백을 해버리면 다른 아이들에게도 문제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이들을 다독이면서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끝까지 자신의 진실을 지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중에 일부를 소개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아이들이 억울함도 있겠지만 얻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자신은 세상에서 가족에게 버려진 존재라고 여겼는데 자신과 혈연관계도 없는 변호사나 경기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선생님들이 가족들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법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결백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걸 보고 세상에 대한 신뢰를 받아들이고 있다. 세상을 믿지 않았고 세상을 적대시했는데 가족들조차도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아왔던 삶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진로를 생각하고 나머지 인생은 더 이상 노숙이 아니라 정착된 생활을 나가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의 탄원이 그 선생님들이 이 사건을 대했던 그 마음을 담아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 지금 13년 정도 흘렀는데요. 이제 20대 후반에 청년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어렵게 살고 있죠.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는데 아직도 힘들게 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 이 세상에 대한 신뢰를 아주 저버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끔씩 연락도 지금 주고받고 있긴 한데요. 이 아이들이 그래도 이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저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5명의 가출 청소년들만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건 아닙니다. 2명의 노숙인이 있었고요. 그 노숙인은 또 수원 다시서기 센터 이 김대술 신부님, 이 신부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또 진실을 주장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원 다시서기 센터 고등동에 있거든요. 그 고등동에는 수많은 노숙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그 노숙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신부님입니다.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원 노숙소년 사건은 진실을 볼 수 있었고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관찰, 애정, 실천적 연대, 입장이 동일.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신영복 선생님이 하셨던 이야기 중 일부입니다. 사랑과의 관계, 관찰에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재심 사건, 억울한 사건을 관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정을 가졌다. 공감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억울함에 공감을 했다는 것은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천적 연대로 이어졌다. 제가 재심을 청구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실천적 연대의 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는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입장의 동일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여드렸던 화성 8차 사건에서 교도관이나 출소자들을 돌보는 그 센터의 수녀님, 이런 분들은 입장의 동일함까지 가지 않았나. 수원 노숙소년 사건에서의 선생님들, 그리고 노숙인을 돌봤던 신부님, 이런 분들은 그 약자들과 함께 입장의 동일함까지 갔던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관계에서의 어떤 최고는 입장의 동일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심 사건을 계속 이렇게 해가는 힘이 뭔가라고 궁금해 하시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것 같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또 계속 해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운명이라고 저는 설명하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재심 사건에 대한 어떤 애정 때문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재심 사건을 통해서 제가 배우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배운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재심 사건 속 사람을 통해서 인간과 삶에 대해서 성찰도 하고 각성하게끔 저는 만들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제가 재심 사건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 좋아합니다. 인생 드라마거든요. 그리고 또 드라마 하나를 더 꼽자면은 동백꽃 필무렵이라는 드라마 좋아합니다. 드라마를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 나라라 개천령 시청률이 6.7%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이제 드라마 소개하면서 연결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에서 제가 좋아하는 대사가 뭐냐면은 한지민 씨의 대사거든요. 나는 정말 자신이 없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내가 후졌다는 걸 내가 잘 안다. 하지만 나는 너무나 내가 애틋해.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 이건 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후진 놈이거든요. 뭘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며칠 지키지 못합니다. 술을 잔뜩 먹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기억도 잘 나지 않게끔 먹고 와서 얘들 엄마로부터 어제 개 한 마리 들어왔다는 얘기까지 들을 때가 있는데 속이 아파가지고 다음부터 술 먹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하다가도 그날 밤이 되면 또 다시 한 잔이 생각나는 이런 후진놈이거든요. 뭘 결심해도 뭔가 계획을 세워놔도 지킨 적이 별로 없어요. 사건 서면도 제때 내야 되는데 그냥 뒤늦게 일을 하다 보니까는 늑장 제출을 아주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있고요. 너무나 이게 후졌습니다, 사실. 근데 후진 제가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의 실제 인물로 이렇게 부각이 되고 하는 걸 보면은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 고민도 좀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좋게 봐주시는 이유가 뭘까? 여기저기 강연 프로도 나가고 또 예능 프로도 나가거든요. 유퀴즈 언더블록 그리고 아이콘택트 이런 데 나가면 이분들이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저를 잘 보이려고 잘 보이게끔 하려고 애를 쓰신 것 같아요. 편집을 기가 막히게 잘하세요.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건 제가 후진놈이라는 걸 그분들도 잘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제 스스로를 애틋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제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걸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저를 좋게 표현해 주려고 애를 쓰시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관계 속에서 희망을 찾았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누군가에게 희망이 돼주는 관계가 되는 거, 누군가를 키워주는 관계, 누군가를 살려주는 관계가 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키워주려면은 내가 아무리 후졌고 내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 나를 애틋하게 생각하고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야지 그 사람이 제게 손도 내밀고 또 때로 나를 안아주고 다독여주고 손잡아주는 어떤 그런 관계를 맺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동백꽃 필무렵이라는 드라마에서도 명대사가 나오죠. 사람이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전 그 대사에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람이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은 까불이라는 연쇄살인범의 정체가 막바지에 밝혀지죠. 까불이가 누굴까 정말 저도 궁금했거든요. 근데 막바지에 밝혀지더라고요. 근데 까불이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또 어떤 장면들이 몇 개 나왔었냐면은 까불이가 연쇄살인범이 된 과정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까불이가 무시당하고 차별 속에 살아가고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이 악마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우리 사회의 어떤 민낯을 얘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춘재라는 연쇄살인범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냥 사이코패스다, 문제 많은 인간이었다라고 딱 규정 지어버렸는데 동백꽃 필무렵에서는 까불이가 만들어지게 된 원인에 대해서 몇 개의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야, 이 드라마는 정말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구나. 까불이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 까불이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 제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나라와 개천령을 통해서 저희는 또 뭔가 희망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 드라마를 통해서 힘없는 약자들의 어떤 모습을 또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건 서두에 말씀드린 그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힘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왜 그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억울함을 주장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들을 짓밟았던 공권력의 어떤 그 당시의 어떤 실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